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건설된 새 발사대에서도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와 맞닿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촬영한 2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의 조립 건물이 발사대, 즉 겐트리타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약 140m 떨어진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조립 건물은 지하 터널을 통해 옮겨진 로켓 부품을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받은 뒤 이를 바로 옆 주처리 건물로 옮기고 이후 조립이 완료된 로켓을 다시 넘겨받아 수직으로 세운 뒤 발사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29일자 위성사진은 이 같은 이동식 조립 건물이 약 140m를 움직여 발사대에 맞닿아 있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지난 2016년 광명성호 발사 이후 7년 만에 유사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건립한 새 발사장의 이동식 건물도 발사대 쪽으로 약 60m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등은 북한이 기존 발사대에서 동남쪽 약 3.5km 지점에 새 발사대를 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로 50m, 세로 30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식별됐는데 이 역시 조립된 로켓을 북쪽 끝부분에 자리한 대형 철제 발사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비확산센터 선임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서 가능하다면서 기존 발사대가 액체 연료 발사에 더 특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most likely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use their older pad that they've used in the past, just because even though the new pad is now optically complete, or at least it looks like it's complete, we still don't quite understand what type of rockets they're going to be launching from there.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이 추가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사전에 통보한 것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포석이지만 북한의 이런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이 있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규제는 북한의 행동 때문에 국제사회가 부과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제로 과거 은하 또는 대포동 2호로 불리는 발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엔진 기술을 사용하는 등 그동안 북한의 모든 인공위성 발사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을 경사각 97도, 고도 약 500km의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위성의 수준은 서구의 저성능 상업위성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29일 B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북한 위성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성은 서구의 저성능 상업위성 수준이며 해상도는 기껏해야 1990년대 한국의 우리별 위성과 비슷한 수십 미터 정도일 것이라면서 군사용으로 의미가 있는 1미터 이하 서브미터 역량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 세계 선박과 추적소들이 없어 위성이 북한 상공으로 돌아올 때만 교신할 수 있고 10여 분 동안 사진을 몇 장만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위성 송수신 역량은 서구의 일반 대학교의 위성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이 항공95를 통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계획으로 통보한 기간에 필리핀 인근 항로를 지나치는 항공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등에 게시된 항공95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의 낙하가 추정되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00km, 한국 제주도를 기준으로는 남쪽 약 2000km 떨어진 지점을 주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시간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오는 5월 30일 0시부터 다음 달인 6월 10일 23시 59분까지로 안내됐습니다. 고시의 목적은 즉각적인 주의 N과 비행 전 정보 개시 B, 비행 운영상 필요 O 등이 제시됐으며 특히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특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별히 주의해야 할 5개 비행구역의 좌표가 표기됐습니다. 항공95는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체계로 각국 항공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의 폐쇄나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상태 등의 정보가 담기며 이번처럼 군사활동이나 우주 비행체 발사와 관련한 내용도 고시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면서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e price that was paid to protect our democracy. Our troops have fought for our democracy and if necessary, died for it. Today their service and sacrifice and that of their families echoes far beyond those silent stones out there.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동맹 또 한반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the strength of our NATO alliance built from the bonds that we forever forged in the fires of 2 world wars. We see it in the troops still standing sentinel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rving peace side by side with our allies.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미군은 세계에서 선의를 위한 군대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미국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봤듯이 우리도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미군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please accept our country's deepest gratitude for all that you have given and our deepest sympathies for all that you have lost. We pledge again today to ensure that you and your families have the support that you need and deserve. You will always be a part of our military family. 오스틴 장관은 이어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29일 조지아주 앤더슨빌 국립묘지에서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루터 스터리 상병의 안장식이 유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루터 스토리 상병은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인근 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작전을 엄호하면서 장렬히 전사했으며 최근 신원이 확인된 그의 유해는 73년 만에 이날 고향인 조지아주에 안장됐습니다.
앤더슨빌 국립묘지 측은 스토리 상병을 추모하면서 그가 다른 부대원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강조하고 그가 메모리얼 데이에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미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 스토리 상병은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한 참전용사 신원 확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동맹 70주년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29일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에밀 카폰 신부를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주 해링턴시의 성요한 천주교 성당 측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폰 신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기존 해링턴 우체국 건물의 이름을 에밀 카폰 대위 우체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30일 이를 기념하는 명명식과 추모 미사를 집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카폰 신부를 기리는 공동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결의안에는 국가에 대한 카폰 신부의 영웅적인 봉사와 애국심, 동료 병사에 대한 남다른 용기와 신념 등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미국 육군 군종 사제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으며 수용소에서도 부상자를 돌보고 동료 포로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며 정신적 지도자로서 봉사하다가 1951년 5월 35세의 나이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93년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성인 추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버럭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